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체포,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대통령 관저로 가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되레 불법 경찰 체포하라고 외친 이 극우 극렬 지지층들은 또다시 몰려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 SOS를 친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어젯밤 집회장으로 직접 서명을 한 편지를 보내더니 오늘 아침엔 대통령의 변호사가 나서서 대통령 체포팀이 오면 시민들이 오히려 그 체포팀을 체포해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발표했습니다. 선동과 궤변으로 지지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건데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오늘 하루 혼돈 그 자체였던 관저 앞 상황부터 연지환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고 해산 명령에 서울 한남동 관저 입구 앞에 모인 사람들이 들어눕기 시작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언론을 골라가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도 가세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해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한 겁니다. 경찰이 일일이 지지자들을 뜯어내자 충돌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경찰 체포하라! 끌려 나오는 동안 고성을 지르며 경찰을 밀치는가 하면 저항하다 사지가 들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도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변호인 폭행을 중단하라! 법정 폭행을 중단하라!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넘어뜨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과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멱살을 쥐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거칠게 손을 내밀고 몸통을 들이받으며 피켓을 빼앗았습니다. 당신 뭐야? 내놓으세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는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전에 출근한 뒤 청사에 주차된 승합차에 시동이 걸릴 때마다 현장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든 수사관과 수사 차량이 오가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관저 앞 상황은 어떤지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원석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오전부터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우리가 몸으로 막아냈다며 박근혜는 지키지 못했지만 윤석열은 지켜내자, 영원히 막아내자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즐겨보는 것으로 알려진 극우 유튜버들도 무대 위에 올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 유튜버는 우리가 체포를 막아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울고 있을 거라며 대통령 관저에 들리도록 함성을 외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제 뒤로 보이는 이 도로 10차선 도로인데요. 오늘 오전만 해도 3개 차선 정도는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 1개 차선만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집회 인원이 많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점거했던 건 지금 정리를 다 한 거죠? 네, 제가 있는 곳은 관저 길목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오전부터 몰려든 지지자들은 공조본 체포를 몸으로 막겠다며 관저 길목에 드러누웠습니다. 집회 신고가 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로 팔과 다리, 사지를 들고 드러냈는데요. 경찰은 지지자들을 관저 길목에서 내보내자마자 길목 양옆 통로를 바리케이트로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저로 올라가는 길목은 바리케이트뿐만 아니라 경찰 버스로 차벽까지 설치해서 이중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도 관저 길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차벽까지 세워졌다면 그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은 이제 완전히 다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관저 길목이 경찰 통제 아래 들어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경찰이 관저 길목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지지자들이 뚫고 들어가서 앉고 누운 겁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든 경찰 통제선을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길목이 완전히 확보가 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오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현재는 관저로 가는 길목을 확보해뒀지만 이게 언제 또 막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공수처 연결해서 공수처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관저 앞 상황이 가까스로 정리가 됐는데 공수처가 그럼 바로 체포 집행에 나서는 겁니까? 네,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관저 앞 통로를 통제하고 있지만 현장이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이렇게 저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체포 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인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집행하려고 그 관저 앞 상황을 정리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도 집행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집행이 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집회 통제는 경찰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경찰의 지원을 받을지 또 어디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지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회 현장에 사람이 늘고 분위기가 격앙되고 있어서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6일인 만큼 공수처는 서두르기보다는 최대한 문제의 소지를 없앤 다음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기자, 그러면 공수처는 언제쯤 집행에 나설 걸로 보입니까? 네, 곧 밤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도 경찰과 어느 정도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거부할 경우 이 체포영장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마냥 늦추기도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투입될 인원도 모두 확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조사할 준비는 다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제가 나와 있는 이 공수처 청사 3층 건물에 있는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서 내일부터는 등록이 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포토라인도 설치가 됐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윤 대통령을 수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관저 앞에서 이런 난리가 벌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 탓이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며 법치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지자들에게까지 불법을 무릅쓰도록 사실상 선동한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변호사는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 불법이니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지휘할 권한은 없으니 영장 집행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만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저 앞에 불법 집회를 통제할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경찰 지원을 문제 삼는 건 경찰 도움 없이는 공수처가 집회를 뚫고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는 대목은 집회 인원을 방패막이로 동원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사실상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경호처뿐 아니라 지지자들을 겨냥해 경찰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라며 경호사수대 역할을 노골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앞세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려는 전무후무한 대응책을 택한 것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관저에서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에 지지자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관저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편지를 보낸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입니다. A4 용지 한 장 분량 편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합니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으로 부르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썼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에 직접 서명을 한 후 관저 직원을 통해 집회 현장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이 아닌 애국 시민이란 표현을 쓰고 유튜브를 강조한 이 편지가 뿌려지자 집회 현장은 뜨거워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 대통령 편지를 그대로 낭독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경광봉을 흔들며 심야 집회를 이어갑니다. 확실히 증명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자. 사실상 총동원령에 관저 앞으로 지지자들이 오늘 아침부터 몰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이 법치를 훼손하고 충돌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애국 시민만 향한 편지는 대통령 관저 앞을 극단적 분열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사실상의 총동원령에 화답한 건 극우 유튜버들과 지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오늘 새벽부터 관저 앞에 나와 대통령을 지키는데 저 윤상현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밤새 관저 주변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유튜버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십니까? 7천여 분이 여기 이 상황을 지켜봐주고 계신데 국민의힘 의원분들 중에서 아무도 안 오는 상태에서 해도 뜨지 않은 새벽 6시 반에 찾아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대통령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침에 출근하다 꼭 오야 되겠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힘내자는 편지를 지지 집회에 전한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저 윤상현이 같이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 의원에게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부정선결 밝혀주십시오. 대통령 지켜주십시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 의원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지난달 말엔 정광훈 씨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국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극단적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만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가 아직까지 전격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지, 그럼 도대체 언제 체포하러 나서는 건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이 결론부터 말을 하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인 집회 때문입니다.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을 관저 진입, 그리고 도착, 수색, 체포 과정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관저 진입을 위해서는 그 관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지금 집회 중인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집회를 누가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할지부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그 집회 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지, 그러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이 통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집회가 더 가격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지지 세력 결집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낸 이후에 오늘 집회가 더 격앙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집행이 곧바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업무 협의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당장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오늘 그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법적으로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건 맞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법적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공수처의 입장에선 경찰을 지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관저 앞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 없이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없도록 정밀하게 조율할 필요성이 있던 겁니다. 결국 집회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건데 이 집회를 뚫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또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 골목길을 통과해서 관저 앞에 도착을 해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경호처를 향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거나 철문을 잠그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위해선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경호처가 끝까지 문을 안 열고 버틴다면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법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법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는 듯합니다. 만약 공수처가 집행 인원들이 관저 안까지 들어갔는데도 그 이후에는 그러면 체포를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원은 피의자 윤석열 그 개인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시설의 수색을 허가한 건데 윤 대통령을 관저 내에서 찾기 위해선 수색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관저 내부와 내부 상황을 모르는 공수처가 관저 곳곳을 수색하다가 윤 대통령 측이 국가 안보를 해쳤다는 논리로 공수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장문을 통해 지지 세력을 자극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이 모든 법적 문제를 모를 리 없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란 비판에 더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에게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짚어본 것처럼 집회 지지자들을 뚫고 관저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강희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경호처도 이제는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경호처는 이 체포영장 발부 직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란 짤막한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이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 경호를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신변에 문제가 없다고 100% 확신하지 않는 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막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경호처 입장에선 관저 앞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된 것도 대통령 안위에 위해가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아예 관저 문 자체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경호처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경호처가 이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몇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곳, 또 사물은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한 형사소송법 110조 또 111조와 필요에 따라 경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경호법 5조 등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영장 집행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또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법원 판단에 동의하냐고 저희가 질의를 해봤는데 경호처는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경호처로서도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고심이 큰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 경찰 경호 전문가는 헌법에 근거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위법한 행위가 될 공산이 크고 경호법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최상목 대행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최 대행은 어떤 입장이죠? 네, 경호처의 지휘 감독 권한은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 대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경호처장이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최종적인 판단은 최 대행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JTBC에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이란 양측의 극단 상황이 오기 전에 최 대행이 나서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경호처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불법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자신은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등 자신이 시킨 게 아니라며 모든 책임을 그 아래로 떠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위법적 지시를 내린 적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은 검찰 수사 결과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쓸어내라고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방사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들은 모두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계속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춘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직접 경호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윤 대통령은 앞선 사례처럼 다시 한번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빨갱이들 쳐들어오면 온몸을 던져 막으실 거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네, 윤 대통령이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자신을 위해 싸워달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하자 보신 것처럼 과격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역할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 편지 내용을 전하면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전이 중요하다며 극우 유튜버들을 독려했고 지지자들에게는 전사가 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편지가 현장에 뿌려지기 약 1시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관저 집회 단상에 오릅니다. 느닷없이 큰 절부터 올립니다. 대통령님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여론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론전입니다. 검사 출신의 법조인인 석 변호사가 여론이 앞서면 수사도 탄핵도 이길 수 있다고 독려한 겁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불법 수사, 불법 탄핵을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없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집회에 모인 보수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전사라고 부추기자 참가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제재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많이 있는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애를 써주고 있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도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며 근거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혹여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석 변호사는 25분간 발언을 이어갔고 1시간이 지난 시점 윤 대통령의 선동 편지가 등장합니다. 편지가 단상에서 낭독됐고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새벽까지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곧바로 극우 유튜버들은 집결 명령을 내리듯 지지자들을 관저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통령한테 몸 바쳐라,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대통령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쏟아냈고 누가 다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휘발유가 든 드럼통을 터뜨리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합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편지가 공개된 순간 실시간 방송 중이던 극우 유튜버들은 환호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충성을 다짐하는 감사 표현이 이어졌고 정말로 신기한 대통령이고 정말로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통령한테 몸 바친다. 더 힘을 내자는 대통령 메시지는 곧 관저로 모이라는 명령으로 해석됐습니다. 딱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으로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 반드시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밀고 가야지. 뭐 법리 논쟁 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표현은 유튜버들 확성기를 거칠수록 과격해졌고 죽어도 그 자리에 가서 다 거기를 다 에워싸야 된다는 각오로 살아가 봅시다요.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으라는 지시도 나왔습니다. 일단 열리면 누워버리고 추우신 분들은 텐트 치세요. 개인 텐트 갖고 와서 쳐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장 집행을 단체로 가로막으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 대상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한 극우 유튜버는 윤석열 수호대는 죽창과 쇠구슬, 쇠파이프, 화염병과 짱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간첩들이 관저로 진입하려 하니 민병대를 조직해 결사저지하자고도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체포 영장을 어떻게 막을지도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지지자들이 몸으로 막았던 사례를 설명해주면서 이대로 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예전에 하나갑이는 당원 200명이 막아섰는데도 집행을 못하지 않았냐. 그것도 구속영장을. 200명도 뚫지 못한 검찰이다. 무슨 수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자유파 국민들을 뚫고 집행한다고들 자꾸 까부냐. 오늘 아침 유튜버 고성국 씨가 어제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듯 갑자기 2004년 얘기를 꺼냅니다. 당시 10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민주당 당사를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한 검찰을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막아섰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은 실패했고 한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유튜버들은 20년 전 기억을 소환해 몸으로 막으면 이번에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몸으로 불법적 영장 집행을 지금 막겠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국민들을 무슨 수로 공수처가 가서 해산하고 영장 집행할 것이냐. 심지어 이번엔 숫자도 더 많다며 공수처는 국민을 막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들이 좌표를 찍듯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지목하면 집회에선 이들에 대한 거친 욕설이 이어집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라! 개반사들을 다 구속하라! 최고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의 메시지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저 앞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편지에 국민 여러분이라고 쓰지 않고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썼습니다. 편지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의 언어들로 채워졌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내란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구도 탄핵 심판을 알리는 헌재 송달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러나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를 보며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겐 A4 용지 한 장을 가득 채워 편지를 썼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 표현했습니다. 애국 시민이라는 단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극우 인사들이 즐겨 쓴 표현입니다. 반드시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시민들이 헌법의 힘으로 규탄하고 무력화시키고 움직여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엔 한남동 관저 앞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더 많은 애국 시민분들이 현장 가운데 나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편지글 곳곳엔 또 다른 극우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계엄을 합리화하던 극우 유튜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의한 사실상의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발동했지만 누가 국정 운영권을 한동훈에게 줬냐고. 유튜브 생중계로 탄핵 반대 집회를 보고 있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 극우 성향 일부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유튜버들이 할 법한 표현과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하나둘 언급하기 시작했고 내란 사태를 벌이면서 아예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노골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문제 발언들 심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언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작은 4년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아주 일정하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일방적 주장을 TV 토론에서 언급한 겁니다. 선거 날에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이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들 당일날 투표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임식 때 극우 유튜버 30여 명을 초청한 윤 대통령. 취임 후 연설문에는 점점 이들이 쓰는 극단적인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하자 표현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명분도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같았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2년 반 임기 내내 극우 유튜버들의 근거 없는 주장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충암파 군인들과 내란 사태를 모의하면서도 극우 유튜버들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런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서 극우 유튜브 자료를 받아봤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조혜연 기자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처장은 특히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도 모아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재 결과 여 사령관은 이 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계속 언급하자 그 내용을 알아두기 위해 자료를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답할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이후 여사령관은 정 처장으로부터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보고받았고 그 뒤엔 대통령의 주장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를 함께 모의한 삼성 장군입니다. 이런 최측근조차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모든 비판과 수사를 외면한 채 관저 안에 칩거하며 극우 유튜브를 즐겨본 윤 대통령. 결국 한국 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층을 불러 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쓴 편지, 누구를 겨냥하는 건지 의도가 좀 분명해 보이죠? 네, 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바로 애국 시민입니다. 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이나 보수 집회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지금 한남동 관저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면서 이 애국 시민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정치적 메시지가 국민 전체가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특정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확인이 된 셈입니다. 네. 결국 어제 낸 메시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걸 넘어서서 좀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 더 힘을 내자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관저를 둘러싼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을 향한 사실상 체포를 막아달란 이 메시지를 낸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겐 그렇게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메시지가 이 선동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란의 수교의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법률 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칩니다. 네, 이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인데 이미 상당히 격앙되고 이 폭력적인 분위기에 관저 앞 집회 현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김태용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신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편지 내용을 보면 과연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싶은 내용들로 채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해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수사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이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 반대, 즉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거나 이 수사와 현재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려는 여론을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쓴 내용들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그걸 고려한 걸로도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 즉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70%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다른 언론사들도 신년 기획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윤 대통령의 어제 메시지는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부 보수층만 끌어안고 대다수 국민을 사실상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윤 대통령 메시지의 위태로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내준 사법부가 정치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사법부는 이제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발부된 영장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각각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인 시설과 자료에 대해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특정 법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게 사법부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전 내놓은 논리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성향도 문제 삼았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영장 전담 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영장이니 대통령도 협조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대통령께서 협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수색이 아닌 체포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건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사태를 밀어붙인 윤 대통령 앞에선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참모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선 대놓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아침 현충원 참배 뒤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 실장은 최 대행 등에 손을 얹고 걸으며 계속 말을 건넵니다. 최 대행도 뭔가 말을 꺼내려 하지만 정 실장이 방향을 돌려 멈춰서고 마주본 채 얘기를 이어갑니다. 대통령실이 참모 전원이 거듭 사의를 표했다고 밝힌 시각을 감안하면 이때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성 사직 의사가 전달됐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명의로 대행의 대행이 마땅히 자제돼야 할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에 매우 유감이란 메시지도 나온 다음입니다. 사표는 반려했다는 최 대행 측 설명에도 나는 수리된 걸로 안다고 주장하던 정 실장.
일단 오늘은 출근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장 주재 티타임에서 사의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 반발 기류는 여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권과 내각에서는 최대행 흠집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대통령 놀이라고 하며 일개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는 헌법재판관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앞서 최대행이 임명 결정을 밝힌 국무회의에서도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최대행과 함께 계엄 선포에 명시적으로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행은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복수의 국무위원들은 끝까지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편지는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최진웅 전 메시지 비서관이 함께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를 담당해왔던 인사가 이제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론전을 벌이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지지자들을 향해 낸 메시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은 했으나 최진웅 전 대통령실 메시지 비서관이 일부 도움을 준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27일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이후 최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메시지 관리 역할을 맡아 여론전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이 안타까워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 어제 윤 대통령이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 관저 밑으로 내려가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마음이라도 전하자 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년 12월 말에 대통령실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본격 지원 사격에 나선 건 최 전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일 땐 무기력했던 여권 인사들,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작심한 듯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했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을지 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열린 시무식에서 작심한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지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난 화요일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걸 언급한 겁니다. 이 총재는 이 결정에 대해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부들이 만류했지만 한마디는 해야겠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비판을 할 때에는 최 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총재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도 최 권한대행과 함께 한 총리를 찾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 역할까지 맡았을 땐 경제수장들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계엄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작전을 잘 아는 군 내부 관계자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안보실과 VIP,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6월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준비를 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기 시작한 직후입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대통령을 의미하는 V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적으로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안보실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또 다수의 군 관계자들이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간에서 작전을 주도했다는 증언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안보실을 통해 드론 사령부를 움직였단 겁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무인기 발사 훈련이 계속됐는데 부대원들은 훈련의 목적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4명의 한조가 돼서 북한에 대한 표적을 선정하고 실제로 무인기에다가 삐라통을 장착하고 그 삐라통은 3D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 지난해 10월 북한이 공개해 드러난 이른바 평양 무인기도 김 사령관의 지시였고 이때는 합동참모본부로도 작전이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무인기가 파주 연천 지역에 떨어져 주민 신고로 수거된 적이 있는데 이를 군이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상황 일지에 지금 원래는 기록하게 돼 있었고요.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없다. 기록이 없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렇게 무인기 작전을 실제로 알고 있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를 기획 실행했다는 의혹은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계엄 나흘 뒤 저희 JTBC의 단독 보도로 처음 제기됐는데 그때부터 드론사는 계속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만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JTBC는 계엄 선포 나흘 뒤 평양 무인기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획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위해 무인기로 북풍을 유도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흘 뒤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선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획 주도 의혹을 받는 방첩사령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방첩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드론 사령관은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인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온 직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시간 만에 확인 불가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여당 의원도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지만 드론 사령관님 입장에서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보냈다는 거예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드론 사령관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합참 내부 전상망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내부 문건 일부가 삭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는 문건들이 사라진 건데 합참은 잘못된 내용이 있어 지운 것일 뿐이라며 별일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기록된 합동참모본부 통신망의 로그 파일 중 일부입니다. 합참의 내부 전산망격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 이른바 KGIX에서 계엄 선포 전후로 있었던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계엄 조치 사항을 검색하거나 탄약을 준비하고 장병들의 출퇴를 제한하는 등 급박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 기록에 주요 문건이 삭제된 걸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따른 상황일지나 경계태세 2급 발령 관련 상황일지 등 보고서 3건이 삭제됐다는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돗개 2에 해당하는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던 만큼 삭제된 문건은 당시 상황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국방부는 그간 공조본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는데 정작 주요 문건들은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내란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 자료들을 없앤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세 종의 상황 일지는 12월 4일 발생한 상황 일지입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서도 삭제돼서는 안 되는 로그 파일입니다. 증거 인멸인 거죠? 네, 증거 인멸이죠. 그러면서 즉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계엄 당시 부대 자체 조치 사항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삭제했다면서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이며 사후 삭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12.3 내란 사태.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국정 혼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당장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말 취임하는 만큼 정상 외교가 가동돼야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아직 주요국 정상과의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시무식에서 국정 안정을 강조하면서 주요국과의 소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외교, 안보, 통상 등 분야별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도 긴밀히 소통,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 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통화 일정조차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화할지 여부를 포함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 등으로 외교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한 전 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 등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2주일도 채 안 돼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현실적으로 주요국 정상들과 다시 통화 일정을 잡는 건 무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정상 사이에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3주 앞둔 상황에서 정상외교 공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행정부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봐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의회 외교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공공 외교라든지.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트럼프 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12.3 내란 사태 등으로 늦어진 올해 경제정책 방향도 발표됐는데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이 이례적으로 1%대로 추락하면서 추가 경정 예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습니다. 성장률 집계가 시작된 1953년 이후 2%를 믿던 건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로나 창궐 첫 해 등 모두 6차례뿐입니다. 한국은행, IMF 같은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도 낮은 겁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의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수출은 올해 정반대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통상 정책 급변 가능성이 큰 데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8.2% 급증한 수출은 올해 1.5% 되는데 그칠 걸로 보입니다. 수출 외에도 경제를 받쳐줄 소비나 고용 역시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계엄 사태가 촉발한 정치 불확실성은 가장 큰 악재인데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의식해 정부는 85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상반기에만 70%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 방향 발표와 동시에 수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 양상, 민생 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정책 방향은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계속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입니다. 경찰이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안공항 관제탑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179명이 숨진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첫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한 거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무안공항 관제탑과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여객기 정비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피려 하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에서 조류 충돌 경고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입의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4명을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밤마다 울고 아빠가 왜 거기서 유튜버들한테 공격당하면서 버티고 있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지시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을 놓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도 규정 위반 지적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전국 공항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항행 안전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항행 안전시설 이번 특별 현지 실사 특별 점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을 했고 지금 1월 8일까지 일단 예상이 돼. 오늘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가 문제가 없다던 입장을 바꾸고서도 사흘째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앞 조문 간의 규정 간의 관계들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공항관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30개국은 독립된 항공청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순환보직 형태로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쪽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엄청 많아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계속 인사이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공무원들이 2년씩 덕지덕지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지휘하고 있냐. 로컬라이저 구조물 설치 규정을 두고 오락가락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단 겁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이 될 조종실 음성기록 장치 정보 추출을 예상보다 하루 빠른 오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대체 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건지 밝히기 위해서 저희 취재진은 5년 전 관련 설계를 맡았던 업체를 취재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당시 이미 콘크리트 기둥이 있었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조금 더 덮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안테나 개량 설계를 맡은 건 A업체였습니다. 공사 당시 이미 콘크리트 기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전덕도 있고 그 안에 콘크리트 기초가 다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 한판에 로컬라이저 그거 하면서 뭐 덮은 것밖에 없어요. 구조물에 콘크리트를 추가한 것은 맞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게 사고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아직 모르니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 있고 밑에 둔덕이 위에 안테나가 붙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설계했던 그 붙인 것 뿐이에요. 콘크리트 기둥이 다 있었는데 그 위에를 요만큼 덮었다는 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곳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공항 일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거나 의문이 있다라는 점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이 업체는 여수, 대구 등 다른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현황이 어떤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수랑 다른 공항은요? 같은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여수도 똑같이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여기 이 건수가 하도 많은데 1년에 100건 이상씩 계획을 하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확인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있었던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확인해봐야죠. 퇴직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째라면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누가 둔덕 설치를 결정했고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책임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네, 유족들은 오늘부터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유류품을 전달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산 기자, 오늘 처음으로 희생자들 유품이 가족들에게 전달이 됐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활주로 사고 현장에는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현재까지 확인된 유류품이 약 1000점인데요. 오늘부터 이 유품에 대해서 유족분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여권과 지갑 그리고 이름표가 달려있는 여행 가방처럼 신원이 확실히 확인이 되는 약 200여 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네, 김산 기자도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희생자들이 남긴 이 작은 흔적이나마 뒤늦게 받게 된 유족들은 이 유류품 박스를 끌어안으면서 애통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유족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살펴본 한 박스에는 숨진 부모님의 깨진 핸드폰과 여행 가방 그리고 현지에서 산 태국의 말린 망고나 코코넛 같은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귀국길에 자식들에게 주려고 샀던 이 기념품을 유품으로 전달받게 된 가족들의 슬픔은 숨길 길이 없었습니다. 유품 중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처럼 전자기기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사고 직전까지의 통신 기록이라든지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족의 동의를 얻고 포렌식을 거쳐서 전달이 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 중에 여객기 잔해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비행기 꼬리 부분에서 잠시 불이 났습니다. 아까 오후 2시쯤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이 기체 파편 일부를 잘라내던 중에 불씨가 근처에 있는 기름 찌꺼기에 불똥이 튀면서 갑자기 불이 피어오르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가까이에 소방대원들이 있어서 불은 1분 만에 잡혔지만 이 참사 현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한때 현장의 경각심이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JTBC 김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목동 전통시장 사고의 70대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고도 약을 먹지 않아 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지켜봐야겠지만 치매 진단 운전자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김모 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지난해 2월부턴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그전에도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신고하기 전까진 얼마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성 검사를 받는다 해도 면허 취소가 결정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성 검사 때 받는 인지기능 검사가 과연 정확하게 그 환자의 인지기능 상태라든지 운전 가능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또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가 10명 중 1명꼴이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수술을 하고 있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국가 시스템을 좀 공용을 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검사 대상자를 65세부터로 낮추고 경증 치매의 적성 검사 항목을 만들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임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을 확보했지만
언제 또 지지자들이 몰려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관저앞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현장으로 가서 지금 이 시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영민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관저에서 약 100m 떨어진 집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나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명을 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구호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무효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구호도 이곳 현장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한남동 일대에는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가는 길목은 경찰이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건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까? 네, 경찰이 관저 정문까지 이어지는 차도는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 전쯤인데요. 경찰은 관저 정문까지 이어지는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전면 통제를 시작했고 지금은 경찰 버스로 관저 앞 정문을 완전히 틀어막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경찰 통제선을 뚫고 광저 길목으로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차로 완전히 막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지지자들은 체포조를 몸으로 막겠다며 관저 길목에서 아예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경이 먼저 여성 집회자를 끌어내는 등 경찰이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이 체포조가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은 확보돼 있는 상황인 건데 오늘 밤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이제 날이 좀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집행 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마 내일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녁엔 집회 인원이 늘어나고 분위기가 격양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공수처도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경찰과 조율을 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통제한 후에 진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6일까지인 만큼 문제 소지를 최대한 줄인 뒤에 진입을 하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연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겨울치고는 가벼운 옷차림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좀 더 두터운 외투가 필요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도 발표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지만 서해안과 제주에는 약한 눈비구름이 지나겠는데요. 반면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됐습니다.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전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고요. 낮에도 대부분 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